정치는 본질적으로 대립과 경쟁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타협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며 이를 위해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신임 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을 들먹이며 접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정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야당의 존재는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대변하는 필수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당 정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며 그 속에서 여당과 야당은 서로의 견해가 다르더라도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제1야당을 적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해산까지 언급한다면 이는 곧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이 정부 여당이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금의 제1야당은 지난 대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국민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정청래는 지금까지 늘 지지자들의 눈치만 살피며 비굴하게 살아왔지만 사상 유례 없이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여당 대표가 된 지금이야말로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는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크게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느낌이에요, 확실히. 네네. 이 열돔 현상, 열돔이 깨졌다고 하죠, 지금. 네, 이게 지금의 기압 배치가 이제 그 겨울철 기압 배치라고 하는데 네.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이렇게 해서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이 현재 비를 내리게 하는 정체 전선을 만든 네. 이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뜨거운 공기는 이제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겠고 이 찬 공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겨울철에 한파 찾아올 때 이제 북쪽에서 네. 그 제트 기류가 그렇죠. 열렸을 때 이렇게 네. 찬 기온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야간에 확실히 밤에 좀 공기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23도, 뭐 24도 그 정도라고 하죠. 뭐 이제 그 와중에 또 비도 또 이번 주에 또 비가 와가지고 남부지방 쪽 특히 네, 또 네. 2차 수해 입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참 보면은 이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네. 이 수해 관련해서 보도를 굉장히 자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번에 1차 집중호우 때도 그랬고 이게 네네. 보통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전 국민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 비상재난방송 채널 돌려가지고 24시간 풀로 가동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당최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좀 이건 음모론 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의도적으로 이제 이 정권의 어떤 그 비난이나 비난은 정권 쪽으로 이제 비판이 날아드는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재난을 축소 보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살짝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 이제 녹음하러 오는 길에 서울도 비가 잠깐 많이 왔었는데 이대로 한 몇 시간 오면 진짜 여기도 물난리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정도로 네. 몇 시간이나 오면은 네. 바로 한 100mm 가깝게 갈걸요. 예. 근데 이제 뭐 광주 같은 경우 주중에 이제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그 저번에 비 피해 입었던 광주 지역들 있잖아요. 북구 쪽 그쪽 그대로 또 다시 피해를 입은 모양이더라고. 네네. 거기 복구되기도 전에. 그래서 뭐 비 피해 입으신 분들께 이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좀 인재적인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게 치수가 안 돼가지고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이 범람하는 거는 치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상하수도 뭐 관리 같은 걸 특히 하수 관리 같은 걸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경우인데 광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광역시 중에서는 거의 재정자립도 꼴찌고 그런 와중에 정부 지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도시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 엄청 낙후되어 있거든, 그런 것들이. 그게 다 그 고인물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역 정치 자체도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이제 지역 정치가 발전 못하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개딸 그런 사람들이 맨날 그 악마화하는 게 사실 그건 악마가 맞긴 한데 지역 토호 세력들이랑 네네. 결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 돈을
나라 돈을 쓰든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든 간에 다 쓸데없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결과가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구시가지 중심으로 그렇게 물난리가 크게 계속 난다. 비가 오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도시 정비 정말 안 돼 있어요. 거기는 보면은. 거기 그러니까 충장로? 네네.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그 구시가지 상권이잖아요. 네.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 상권이 옮겨가다 보니까 네. 거기도 굉장히 이제 사람이 이제 발길을 많이 끊었다고 해요. 슬럼화가 심각합니다. 네. 특히 그러니까 뭐 그런 슬럼들이 보면 뭐 대전도 대전역 앞쪽 대전역전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좀 슬럼화된 지역들이 있고 뭐 대구도 보면 찾아보면 있고 부산도 찾아보면 있고 그런데 광주는 좀 그래도 심각해요. 다른 대도시랑 비교해도. 그러니까는 거기 살리겠다고 보나마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투입될 건데 이렇게 물난리 나면은 그 투입된 들 뭔 소용입니까? 아니 애초에 지금 거긴 투입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충장로 쪽 그쪽이지 안 그래도 탐방하는 유튜브들 간혹 있거든 보면은. 네네 요새 저도 그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보면 편의점 말고는 영업하는 점포가 없어라. 블록 하나에 보면은 편의점도 이제 뭐 죽지 못해 사는 수준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제는 좀 광주 비판 해야겠는데 광주가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제 외부 사람들이 특히나 어떤 그 시민의식이 깨어있는 도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이제 말하자면은 좀 칭송을 한 거죠 그 동안에. 네네. 그렇게 말했던 거는 일정 부분 보면은 그 5.18에 대한 어떤 부채감 같은 걸, 부채의식 같은 걸로 그렇게 이제 띄워줬던 면도 있다고 봅니다. 5.18 때문에 미안하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근데 사실 엄밀히 그럼 이제 좀 냉정하게 따져보자. 광주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의식이 다른 지역이랑 다른가, 정치 의식이 뛰어난가 까지 말라고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뭐 5.18도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5.18 뭐 그 즈음이나 아니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어떤 그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 운동 같은 게 다른 지역들에도 있었어요. 4.19 대구에서 일어났잖아.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어느 지역이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저항 운동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광주만 특별하게 정치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뭐 더 열심히 좀 뭐 불의를 못 참고 저항 운동했다 이런 식의 서사는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설령 그런 서사를 쓴다고 하면은 그런 서사는 누가 완성시키느냐? 그 후손들이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5.18 지나서 5.18 이후로 40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그 광주에 5.18을 이어간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5.18 정신에 걸맞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제 광주나 아니면은 호남에 네. 그래도 20, 30대는 또 이 40, 50대 이상의 분들과는 또 여론이 조금은 다르긴 하거든요. 반작용이죠. 반작용. 네. 그래서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좀 완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5.18 정신이라는 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헌법에 5.18 정신 넣자 족까지 말라고 그래요. 없어요 그런 거. 애초에 넣으려면 우리나라 국민 전반의 의식 기저에 저항의식, 저항 정신이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지 광주라고 특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4.19가 들어가긴 있기 때문에 4.19, 5.18 다 빼고 그냥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뭘 특별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지역의 정신이 특별하다 이런 소리는 제발 이제 집어치우자 이거야. 택도 없는 소리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 낙후되는 꼬라지 보면 광주 시민의식이 더 낙후되면 낙후되지 절대로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광주 분들은 이제 좀 전국 정치는 관심을 좀 줄이시고 당장 눈앞에 광주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가기전 같은 거 시작을 앉혀놓고 아유. 좋겠습니다. 네. 무슨 그 물난리 지금 몇 주 사이로 두고 연속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났는데 그런 도시에서 무슨 물축제를 하지를 않나. 그 물축제 때 그때도 참 공교로웠던 게 이제 그 전에 물난리도 났었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광주 그 물축제는 그 지역 거의 광산구에 있나 그랬거든요. 네네. 그쪽 지역에 이제 쓰는 지하수들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됐다. 기준치 5,000배 초과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기사도 떴었거든요. 그 기사 뜨고 얼마 뒤에 물 축제한다고 그렇게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 물론 그런 축제가 이제 미리 일정이 잡혀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참 그렇다. 그래도 모양새가 물 때문에 물이 넘쳐서 난리도 겪고 물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오염됐다고 그런 식으로 또 보도가 되는 와중에 그 지역에서 물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떤 현대
행정의 기본인데 네. 기본이니까는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게 이제 결국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뭐 저기 민주당이만 눈치 잘 보면은 그냥 자리는 보존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주 시민분들께서 그 네. 광주 현안에 대한 네. 목소리를 더욱 더 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되겠습니까? 뭐, 5.18 어머니회 이런 데가 꽉 잡고 있는데. 뭐 알아서들 하셔야죠. 알아서 네. 해야죠. 네. 알아서 망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광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 앞으로도 꼴도 보기 싫어 그 동네 솔직히. 그만큼 그동안에 그만큼 갔으면 됐어. 자 이제 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잠깐 그 뇌연복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뇌연복하고 뇌연복이 왔다 그랬는데 또 이제 또 벌레 기사가 떴어요. 이번엔 지금 이제 대벌레가 또 대량 또 창궐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대벌레는 그 2020년경이었나 은평구에서 네네 그랬죠. 거기 이제 무슨 그 원래 있던 뭐 동산인가 뒷산인가 하나 밀어버리고 새로 이제 산천을 조성한다면서 편백나무, 그렇죠. 편백숲을 네. 조성한다면서 편백나무를 엄청나게 심었는데 거기에 묻어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은평구에서 2020년에 한번 크게 창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뭐 그러고 이제 매해 여름마다 좀 나타나는 것 같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심해진 모양이야 이게.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단지 이제 뭐 저기 외래종 들어오는데 관리를 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하기만은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벌레는 원래 우리나라에 살았던 종이기도 하고 살았던 놈들도 있었고 그런데다가 결국 그렇게 창궐하는 거는 외부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기후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겨울에 이제 많이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역시나 겨울에 많이 안 죽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름에는 충분히 얘네들이 아주 즐겁게 살 만한 좋죠. 살기 좋죠. 아주.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거는 그냥 좀 애매함. 이건 또 행정 탓으로만 돌리기는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얘네들 또 다 죽인다고 농약 왕창 쳐버리면은 다른 것도 다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그럴 수가 없는 문제라서 이게 또 인천이라 그러죠. 대벌레가 발견된 곳이. 또 인천이에요? 네네네네. 인천이라고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검역을 잘 못해서 그러나 이거 왜 이러나 모르겠네. 원래 이런 것들 되게 저기 그래서 우리 그 관광객들 가방까지 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묻어오는지 안 네. 묻어오는지 본다고. 항상 근데 이런 게 들어올 때는 화물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화물을 통해서 들어오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화물도 기본적인 검역을 하는데 네. 또 불구하고 이런 게 자꾸 들어온 걸 보면은 또 이제 화물하니까 그 얘기도 생각이 나는구만 갑자기. 또 부산에서 또 마약 600kg 적발이 됐잖아. 아, 예, 예. 이번에도 미국이 정보를 제공해 줬다는 그 그런 내용이죠. 남미에서 선적해가지고 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행정이 수상한 그런 배였다고 하는데 네. 600kg 코카인 들어온 거는 저는 국내 유통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부가 국내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그게 그 화물이 내려졌다 그러면은 이건 뭐 국내에서 재가공해서 뭐 재포장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재유통시키려는 중간 기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마약 범죄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허브로서 다시 기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번 잡혔잖아요. 적발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상황이면 지금 이쪽 관련해서 수사 역량을 굉장히 늘려야 될 텐데 그러면 검수완박 이외에는 별로 뭐 지금 이 검경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 게 정부의 조치 같은 게 별로 눈에 안 띄어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 같은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뭐 별로 그다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쪽 분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적발 기사가 자주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좀 적발률이 올라간 거는 아닌가 싶어서. 건수가 커가지고 기사가 뜨는 거겠죠. 적발이 크다고 해도 이거 뭐 사실 얘네들 보는 애들은 뭐 한 저번에 이제 그 어디야 유럽 상황 말씀드리면서 이 실제로 컨테이너에다 실어서 보내기 시작하면은 100개 중에 1개 정도 걸리는 수준이라고 해요. 이게 1%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지금 600kg 걸렸다고 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그럼 6만 톤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지금 600kg 한 번 걸린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거는. 참. 그래서 걱정이다. 마약도 이거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짜로 민간에 민간에 퍼지는 것도 순식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국제 공조가 답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그나마 창궐하기 힘든 구조인 게
이 집값이 비싸가지고 빈집 놔두는 꼴을 못 본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슬럼화 되는 꼴을 못 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벌써 지방 대도시들은 슬럼화가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이러면 마약 풀리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슬럼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저가 마약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조기에 잡지 못하면 우리도 심각해질 수 있다. 안 그래도 좀 세상 살기 힘들어지고 이 불만이 쌓이는 그런 시절이 되고 있고 이 와중에 뭐 또 IMF 비슷한 거 한 번만 터져버리면 또 질식자들이 대량으로 쏟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버리면 진짜로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식간이거든요. 캐나다 지금 뭐 밴쿠버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막 마약 중독자들 블럭 조성돼 버리고 그런 게 코시국 외에 하다가 몇 년 만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움직임을 취해야 되는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별로 모르겠다. 지금까지 하는 거 봐가지고는 뭐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8월 7일 날 이제 장덕천 시장님이 SNS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목이 이제 혐의 없음 해가지고 2년 전 의견서 내고 특별한 변론 활동을 할 이유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결과가 늦어져 독촉성 확인 전환을 했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초기에는 카카오 압수수색도 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이제 그 21년 경선 때 그 이낙연 캠프에서 경선 댓글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네네. 당시에 22년이었나 그때 국힘 시의원 하나가 네네네. 그 이름 뭐였지? 맞아. 구의원인가요? 구의원인가? 서울에 예. 구의원인가 시의원인가 하나 걔가 이제 폭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발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제 무혐의로 나오고 이제 다만 기사에서는 이낙연 캠프 측 인사 한 명이 뭐 댓글 조작하는 뭐 그 댓글 달기 운동 같은 거 이제 막 카톡에서 했다, 톡방에서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명이 지금 입건됐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래저래 좀 알아본 바로는 그분 거기 기사에 걸었는 그분은 캠프 인사가 아니에요. 일반 지지자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21년 경선 때를 돌아보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캠프에서 이 정도로도 했으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더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다행이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어떻게든 뭐 누워서 그 감떨어지나 기다리고 있고 뭐 되면은 뭐 자기 한 자리 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만 득식을 했지. 득식을까지는 아니었을걸요.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워낙 미약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작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까지 또 미약한 조직도 아니에요. 뭐 지방마다 지역마다 분과 다 있고 명함 받은 사람들은 수두룩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막 진짜로 싸워보자 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캠프에서 이런 거라도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야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기사에서 이제 캠프 인사라고 나온 사람은 캠프 인사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애초에 택도 없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상한 새끼가 하는 소리를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걸 경찰에 고발을 하고 이런 게시글을 내가지고 몇 년 걸린 거야 이거 도대체. 너무 오래 걸렸죠. 이거 파악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야 될 일이 전혀 아니죠. 네, 4년이나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경찰 단계에서 뒤로 밀어놓고 그냥 질질 끌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뭐 재판이 뭐 4년 걸렸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불송치 하는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끈 거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또 떴던데 어젠가 보니까. 강선우 후 폭봉 수박 포자진 색줄 나선 개딸 이제 뭐 제명이네 마을이나 뭐 그 친명 커뮤니티 SNS에는 저는 SNS 개딸 글은 뭐 누가 포즈 안 하는 못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SNS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친명 커뮤니티들에서 이제 그 강선우 보좌관 누구냐 제보한 건 누구냐 폭로한 건 누구냐 그러고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혹시 정청래 효과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정청래가 이겼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라니까. 강선우 물러나라고 한 거는 박찬대야 이 개딸들아. 그 박찬대고 이재명이라고 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그럼요. 네. 그런데 왜 강선우 일로 당신들이 광분하지? 이거
이재명의 뜻을 너무 몰라주는데 뭐 늘 그래 왔지. 늘 그랬지. 뭐 우리는 그치. 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알았었나? 나는 인희의 말도 듣지 않는데 이딴 소리는 안 했지. 늘 있는 일인데 뭐 굉장히 이제 홍위병스러운 일을 뭐 홍위병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뭐 글들이 올라오고 막 개딸들이 광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민주당 그 보좌관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있죠. 네, 그쪽에서는 이제 뭐 그 많은 보좌관들이 이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팔자리냐고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이 바닥에서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 들러붙어가지고 해먹다 보면은 이런 꼬라지 겪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게 진작이에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소리를 냈어야지. 이제 와서 뭐 개딸한테 두들겨 맞는다고 억울해하는 거 별로 뭐 저기 받아들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예. 자 이제 8월 8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유독 포스코 ENC만 집중 포화 정치적 의도 있나. 이게 이제 그 최근에 포스코 ENC에서 이제 또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지고 뭐 면허 취소할 방법 찾아라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사망 사고자 수 원래 이제 이게 면허 취소되려면 좀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완화시키는 법안까지 지금 또 이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예시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이제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 기사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제 올해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사고가 이제 5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그 중에 4건이 이제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발생을 했다고 해요. 아, 네. 이게 이제 그 주 단위로 돌아가는 보통 이제 업무가 주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공사 현장에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이제 나오니까 좀 정신 상태가 풀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조회할 때 한 번씩 강조하는 경우 있거든요, 안전을.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끝나고 놀러 갈 생각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대충하고 후다후다하고 치려고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 발생한 사고 중에 5건 중에 4건이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현장 관리자들이 좀 그러니까 정신 상태 풀려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사고 패턴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파악이 되잖아요, 당연히. 네네. 그래서 이제 대책까지 제시를 했다면 대책 그래봤자 이제 뭐 안전관리 집중 강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내려왔겠죠 지시가 틀림없이. 네. 이러면 이제 또 저기 현장 안전관리자들은 월요일랑 금요일 특히 안전 강조하면서 이제 좀 빡빡하게 이제 보고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했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나타나는 거는 결국 이제 그룹 차원에서 뭐 대책을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뭐 관리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충분히 비판할 만한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래도 좀 억까 아니냐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게 있는데 보면은 현대건설이 제일 많아요. 17명. 그다음에 롯데건설 15명, 뭐 대우건설 14명, DLENC 13명, 그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9명, GS건설이랑 HDC 현대산업개발이 8명, SK에코플랜트가 7명이고 이제 제일 10대 건설사 중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가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제일 적은 데가 삼성물산이랑 포스코 ENC예요. 5명. 최하위네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취임 이후에 두드러진다고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5년간인데 네, 5년간 최근에 이제 너무 몰려서 사고가 나서. 그리고 이건 사실 이렇게 이제 단순 비교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10대 건설사라고는 하지만은 이 건설사들이 실제로 굴린 현장 수 같은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장 숫자. 단순히 뭐 현대건설이 17명이라고 해서 현대건설이 그럼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또 그렇게 결론 짓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좀 보면 유독 포스코 지금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스코는 집중적으로 까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치적 의도 숨어 있는 거 아니냐. 포스코 저렇게 해서 이제 그 면허 정지 시키고 그냥 다른 회사한테 넘겨주려는 거 아니냐. 어떤
친명 기업한테 넘겨주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섬뜩한 소리 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 7월달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경우에 이 중대재해 건수를 반영을 하겠다. 그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대출을 조건을 더 빡세게 걸든가 뭐 이자를 더 세게 물린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빡세게 때리든지 아니면 대출을 자르겠다. 이래 자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의를 하니까 이재명이 그걸 딱 듣고 있다가 아주 재밌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표현이 웃기지. 네. 재밌다니. 이게 재밌을 일이냐? 뭐 이 사고 같은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돈줄을 쥐겠다, 조이겠다, 뭐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이 특히 사망 사고 같은 경우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뭐 10대 특히 이런 10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이 이제 아파트 지어서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이 광급 공사를 따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수주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다고 아예. 뭐 3명인가 뭐 아무튼 페널티에 걸리면은. 네. 뭐 사망뿐만 아니라 산재도 자꾸 쌓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뭐 아주 위중한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경미한 산재 같은 경우는 이 그 노동자랑 이제 쇼 붙이는 경우도 있죠.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손가락 다쳐가지고 그때 이제 그냥 그 원청 그때 내가 원청이 어디였지? 아 그때도 포스코였구나. 그때 이제 원청이랑 쇼부로 봤거든. 그래서 이제 뭐 치료비는 다 주고 뭐 별도의 위로금도 주는데 대신에 산재는 아닌 걸로 산재 처리만 안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이제 합의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식으로 뭐 사망자 수 많으면은 그냥 저기 뭐 이렇게 뭐 기업 활동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업 활동 못하기까지 해버리면은 이런 정말 산재 처리돼야 될 그런 사고들까지도 어떤 은폐하려는 시도가 더 잦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아니면 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기업이 굉장히 변호사들 많이 붙여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질질 끌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능사인가? 뭐 일단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지자들은 좋아하죠. 사이다지. 네, 사이다지. 뭐 SNS에서 뭐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 이런 거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포스코 ENC 하나 주저앉히면은 포스코 ENC 하나 주저앉히는 걸 안 끝나요. 여기 뭐 포스코 ENC의 정직원에는 5천 명 정도 된다는데 그 사람들 생기면 문제되는 게 아니고 거기 물려있는 돈이 장난이 아니라고 현장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미수급 못 받아가지고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데 네. 이거 포스코 ENC 이런 식으로 주저앉혀버리면은 한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들의 생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아주 재밌는 것 같다.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이런 소리 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는 거죠. 뭐 개딸들이나 좋아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자 이제 끝으로 요거 잠깐 봅시다. 이재명이 휴가 중에 이 베트남 국영통신사 VNA와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제 베트남 지금 이제 정상회담 그 이재명 취임 이후에 첫 정상회담이 이제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죠. 이 베트남 총리인가 이 양반이랑. 그래서 그거 앞두고 이제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중간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혹시 베트남 국민들께서는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 관광객의 일회성 방문을 넘어 양국인의 10만 가구에 달하는 한 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있다. 한국과 베트남이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의 나라라는 뜻이다. 예전에 이해찬이 또 그랬었죠? 베트남에서 또 개소리 한 적 있잖아. 네. 이게 저는 지금 와서는 이게 매면 참 그렇죠. 많이 그렇죠. 네네. 많이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 아닌가 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일은 또 아니잖아 절대. 근데 이거를 대놓고 제가 베트남 사람이면 굉장히 모욕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사들의 나라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뭐 자기 나라 우리나라 여자들이 외국 팔려가는 건데 거기도 사돈 나라 우른하는 게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마치 저는 그 트럼프가 이제 지금 세계 각국을 상대로 온갖 망언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베트남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역학관계를 보면 우리가 우위에 있으니까 이게 이재명식의 어떤 강약 약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에 내가 이런 소리 못 하잖아. 그리고 인식 수준이 얼마나 좀 저열한가.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베트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월남전에 파병했었던 네네. 것에 뭐 반성하는 차원에서 네. 베트남인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좀 올려주자. 인센티브를 올려주자, 인센티브 붙여주고 그런 소리인데 저는 SNS 썼습니다만 그것도 음모론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SNS에서 가끔 그런 글을 썼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인 노동자랑 그 외국인 노동자들 동일 임금 주자 그걸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임금을 동일하게 주장한 게 법으로 명시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고용주들은 한국인 노동자들부터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돈 쓰는데 뭐더러 외국인 노동자를 써. 그 숙소도 따로 마련해 줘야 되고 밥도 음식도 어떤 경우에 챙겨줘야 되고 그러는데 한국인 노동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동일 임금이면 한국인 노동자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베트남 노동자들 그렇게 해서 임금을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이 이주 노동자 시장에서 베트남 노동자들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주 노동자 그 비율을 보면은 1위는 중국이고 2위가 베트남이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베트남인들이 이주 노동자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제일 많이 치고 들어올 것도 중국인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재명이 또 다른 그러니까 숨겨진 친중 정책 아니냐. 베트남인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중국인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려는 수작질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내뱉는다. 뭐 그런 인상은 지을 수가 없다.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죠. 네. 그러니까 특정 국가 딱 찍어가지고 임금 올려준다 이런 거는 자, 뭐 잡설을 이 정도로 하고 뭐 오늘은 법령이나 잡설은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그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망고 오빠는 스로옹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육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시켜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 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카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카카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굴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빵이 이제 개시를 했습니다. 네, 소금빵이 개시됐습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뭐 지금 초의 한정판인지 모르겠는데 그 할라피뇨 잼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할라피뇨 잼. 네. 오, 재밌겠다. 맛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 이제 이 사장님이 본인이 직접 드셔보시고 굉장히 중독돼가지고 할라피뇨 잼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이제 SNS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할라피뇨 잼 기대되네요. 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8월 5일자 이제 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2.1%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뭐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2.2% 상승이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보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게 2.1% 올랐다 그러면 7월달 들어서 그럼 물가가 2.1% 올랐다는 소리냐? 그 6월달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예. 이제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그건 아니고 전년 더 같은 기간 대비
얼마나 올랐는가 이제 그걸 따지는 거라서 뭐 실질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 물가는 한 2% 정도, 2점 몇 퍼센트 정도 올랐다 이제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 생각하면 6월달에 2.2, 7월달에 2.1 올랐으니까 그러면 벌써 6월, 7월 사이에 물가가 4.3% 올랐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SNS 같은데 글을 쓰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건 아니다. 그 점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초반. 네, 그 정도로 지금 오르고 있다. 자, 이제 8월 4일 날 그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 이게 이제 뭐 지자체가 요구하면은 행안부에서 거의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아, 네. 정부 예산 지원해줘야 된다. 지원금 무조건 해줘야 되고 뭐 5년마다 이 지원 계획을 새로 계속 수립해서 업데이트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명시된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아, 그지 같은. 그러니까 이날 이제 이 법안 그 발의 전에 이제 토론을 한단 말이야. 본회의에서. 아,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용혜인이 이제 토론 이제 이 발의자로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문장부터 아주 그냥 얘는 뭐 어느 당 소속인가도 좀 그렇고 좀 그래요. 첫 문장이 이래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목리에 불과합니다. 자, 일단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가? 숱하게 말이 왔는데 또 말하려니 참 지겹다. 어림없는 소리죠. 네. 어림없는 소리지.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건 지금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뭐 지원 같은 걸 반대하는 게 그냥 목리가 아니지.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 돈 집어넣어봤자 효용이 승수효과가 굉장히 컸다든지 그런 지표들은 없고, 그리고 실제로 뭐 지역 상권이 그럼 제대로 살아났느냐라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은 돈대로 쓰는데 별로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지속하려면 계속 예산만 들어가지 지속 가능성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는 거지. 이걸 목리라고 지금 짜잡아서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혜인은. 무식한 소리죠. 네. 용혜인은 그리고 민주당도 아니잖아. 네, 뭐. 그런데 왜 여당인 것처럼 굴지? 기본소득당이니까. 지가 여당인 것처럼 굴지? 그러니까 야당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의힘밖에 없죠. 지금 현재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용혜인의 주장을 보면 이제 이런 소리를 해요. 지난 4월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93.8로 낮았는데 이제 5월달, 그러니까 그 대선 잡힌 5월달에는 101.8로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6월달에 108.7, 10월에 110.8까지 올랐다. 이게 뭐냐?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지독하게 강행된 긴축 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맞춰 소비자 심리지수 변화에 왔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거는 사실 명함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긴축 정책을 어느 정도 썼던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환 보유고가 많이 이제 좀 안정화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자, 근데 이제 뭐 소비자 심리지수 따져보는데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용혜인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 한번 따져봅시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2024년 용혜인이 이제 올해 소비자 심리지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네네. 작년 4월달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딱 100이었어요. 이때 기준으로 이제 했나 보죠. 아니 그냥 이렇게 출렁 오르락내리락 하는 와중에 딱 100을 딱 찍었더라고요. 이때 이날 공교롭게도. 네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98.4 살짝 떨어졌다가 6월달에 100.9, 10월달에 103.6, 7월달에 103.6 이렇게 그러니까 5월달에 살짝 떨어졌다가 뭐 6월달에 올랐다 근데 사실상 이게 증폭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다가 7월달에 살짝 올라간 거예요. 103.6까지. 네네. 이걸로 이 추세적으로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그리고 이제 이 뒤에도 보면은 7월달이 맥시멈이었고, 그다음에 8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거의 그냥 10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고만고만했다. 네, 고만고만했다. 근데 이제 7월달에 살짝 오르긴 했거든요. 이렇게 103.6으로 탁 약간 튀는 모습이 보였거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7월달에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좀 이제 그동안에 한 5, 6월달에는 그냥 소비가 좀 억제되다가 7월달에 이제 좀 더 돈을 쓰는 시기가 오니까 살짝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추세는 올해도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실제로도 보면은 6월달에 108.7이었고 7월달에 110.8이었으니까 한 이 정도 오른 거잖아요.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네네. 올해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6월달에 100.9였고 7월달에 103.6이었으니까 한 3.7 정도 7월달에 딱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인 것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막 그렇게까지 바닥치고 그런 건 아니었다. 용해는 긴축조정 해가지고 아주 그냥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판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근데 작년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확 떨어진 때가 12월 달입니다. 이건 이제 비상기업 때문에 그런 거죠, 100%. 굉장히 팍 떨어져요. 그래프 보면은. 88.2까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그때 뭐 있던 회식도 다 취소하고 연말 회식 다 취소. 예약 잡은 거 다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리고 비상기업 전국 이후에 이제 권한대행 전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한 90대 그러니까 이 88.2에서 약간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90 몇 정도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권한대행 전국 때도 2월달 때 소비자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올랐어요. 95.2까지. 이거는 아마도 그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상품권 쪽으로 이제 많이 돈을 풀었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그 설 맞이해가지고 한 몇 조였더라? 1조인가 아무튼 많이 풀었죠. 대폭적으로 풀고 인센티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그때 최고로 이제 뭐 이런저런 요건 맞추면 60%까지 환급되는 그렇게까지 그런 파격적인 그 서비스까지 이벤트까지 벌였기 때문에 좀 소비자 지수가 살짝 올라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월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 오르는 거는 그냥 휴가 시즌이라서 더 그런 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나가지고 소비자 혹은 이제 선거 때부터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있었던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이게 보복 소비 성격이 좀 짙지 않냐. 뭐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보복 소비를 부추기는 게 지원금 소비 쿠폰인 거, 그렇죠. 소비 쿠폰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대했겠습니까? 뿌린다고 그렇게 광고를 그러니까. 예고편을 날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준다면은 뭐 땡큐지. 네.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그래서 지금 이 정권 들어가지고 소비 심리가 많이 올라간 게 근데 단지 어떤 윤석열 정권 때 돈을 안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권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가? 없죠. 이거 예전에 이제 뭐 최백은이 네. 1차 재난지원금이랑 네. 2차 그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했던 거 비교하면서 막 했던 거랑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 소비 심리라는 게 좀 찾아보면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그 정치가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 거기에 굉장히 좀 이게 그거랑 같이 연동되는 바가 크거든요, 보면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돈을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는 일단 내 수중에 돈이 많더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 돈을 못 써요. 그렇죠. 불안해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임기가 보장돼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저 양반이 5년 동안 갈 때 저 양반 정책만 따라가면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든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흘러가겠다는 게 눈에 보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상기업 정국 때는 그게 안 됐으니까 소비 심리가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비상기업 정국이 끝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소비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팍 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네네. 단순히 돈이 없어가지고 시중에 돈이 안 풀려서 못 썼다.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억측일 수 있다. 근데 굳이 지표의 일부분만 들고 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야 이거는 참 기만이죠.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져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뇌가 그렇게 단순하다는 것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저는 이거는 단순하다기보다는 교활하다고 보는데 자랑을 한 거죠. 이 뒤에 이제 하는 얘기들 보면 와 교활하구나 싶어요.
뭐 지역 상품권 주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 대표적인 내수 억압 긴축 정책이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윤석열 정권 때 그 중앙정부 지원 예산 빵원 이 빵원이라는데 사실 빵원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교부금을 늘려주고 일괄적으로 교부금 다 뭉뚱그려서 줄 테니까 알아서 쓰라. 그렇죠. 그 얘기였죠. 네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는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거 아닙니다. 선택지를 준 거죠. 그죠. 예산은 늘었어요. 교부금 예산은 늘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뭐 빵원을 제시했는데 국회가 겨우겨우 막아가지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왔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 문장이 좀 골 때립니다. 근데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들어간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정비에 나서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출이 추락했을 뿐더러 불확실성도 극대화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작년 말에 시작했잖아요. 11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세 폭탄은 올해 들어서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건 윤석열 정부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연결 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이렇게 이제 마치 윤석열 정권 때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 트럼프의 어떤 그 글로벌 밸류체인 재정비 때문에 윤석열 정권 내내 수출길이 크게 막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들긴 거지. 뭐 정상적인 정부라면 수출 상황에 극도의 어려움을 내수경기 조정을 통해 어른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내란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보편 복지를 할라치면 보통 교부세 배분에서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지역사랑 사부권 지원 예산을 영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페널티 부과가 있었나? 페널티 부과는 저도 금시초문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네. 기억이 안 나는 건 나중에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냥 교부금 내려주고 알았으라고 한 거밖에 기사를 못 봤거든요. 이거 뭔가 좀 그래서 용해인 말이니까 특히 믿을 수가 이때 과장해서 구라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볼 부분도 있을 뿐더러 이게 지금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있었던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랑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일을 섞어가지고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상하게 좀 서사를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헷갈린다니까 이렇게 타임라인이 맞지 않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그냥 생각 없이 듣다 보면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트럼프 취임 맞다 언제였지 다시 찾아보고 그랬다니까 이거 보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대선 자체가 예, 여름 지나서 여름에 한창 뭐 대선 그 그렇죠. 레이스 하고 있었 그때였기 때문에 아니, 작년 여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23년이었나 24년이었나 헷갈리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네네네. 찾아보니까 24년 맞더라고. 이거 굉장히 교활한 짓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시점 비틀기 하는 거. 근데 이 짓을 누가 잘하냐? 이재명이 잘하죠. 네네네. 그 양반이 잘하죠. 네. 거의 여자. 그리고 이거 상당히 대중화돼가지고 민주당 것들도 그렇고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 나와가지고 그 저기 뭐야 생방송 나와가지고 민주당 패널로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이런 식으로 시점 비틀기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사실. 그래서 막 그 진영원 같은 인간들이 앞에 듣고 있다가 막 비웃고 승질내고 그 뭐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참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2선이잖아. 짜증나게 비례로 2번 해먹은 2선이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거짓말이죠. 이것도 거짓말이지.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인구 소멸 막으려면 지역 상품권 써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상품권 발행, 환매, 환전 등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면 도대체 반대할 수 있습니까? 환매에다가 환전? 그러니까 상품권 돈으로 바꾸는 거 말하는 건가? 이거는 이제 그거겠지. 그 가맹점들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왜 환매랑 환전이 나오지? 이럴 거면 뭐하러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잖아. 현금으로 주면 되니까 발행을 왜 하냐고. 뭐 그러면서 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반대할 수는 있다는. 와 이건 진짜 오만한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정의라는 거잖아, 그죠? 내 말이 절대 진리고 정의인데 이거를 여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어?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 뭐 농어촌 인구가 소멸하도록 방치하겠다는 마음가짐 아니면 반대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뭐 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뭐 그런 마음에 반대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꼴 같지 않게 정말 프레임 그지같이 짜는데 진짜 택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용감하지? 고작 민주당 위세에 들러붙어 가지고 비례나 한 번 더 따는 주제. 이해찬이 뭐 같은 주제. 얘 이해찬이 데리고 온 애잖아.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데리고 온 애잖아. 양정철이 데리고 온 거죠. 어디서 상거지 하나 들고 와가지고 평생 후원금으로 살아온 주제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더불어 시민당으로 들어온 여러 거지들이 있는데 얘가 제일 나대죠. 거의 거지왕 김춘삼 이후 가장 성공한 거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좀 반박할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MBC 기사예요. 네네. MBC가 이런 기사를 왜 냈을까? 이 기사 지금 데스크 조인트 깔 것 같은데. 실수로 나온 거 아닐까요? 네,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뭐 소비 쿠폰 쓰려고 5일장 2시간 한 대 꼴 버스 타고 반나절. 이게 이제 그 충남 예상 오가면의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여기도 식품 사막 지역입니다. 네네.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보통 식품 사막 그러면은 도보로 가기 좀 빡센 지역. 그러니까 반경 한 500m에서 1km 그 안에 식품을 사면은 가위가 없는 경우 식품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반경 3-4km 안에 상점 자체가 없대요. 굉장히 빡센 거지. 그리고 이제 면사무소 근처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긴 한데 이 하나로마트가 연매출 3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비 쿠폰을 쓸 수 없어요. 여기서는 또. 네네. 그리고 이 가까운 재래시장이 있긴 한데 여기 그 직선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여기 이제 다니려면 버스를 뭐 시골에서 차 몰고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 아닌 경우는 버스를 탈 거 아닙니까? 이 버스 타면 빙빙 돌아가지고 1시간 걸린대요. 네네. 그리고 그나마 이 있는 재래시장도 5일장이야 또. 5일에 한 번. 네. 그래서 이 지역민들은 소비 쿠폰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 시골이니까 뭐 한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추가로 더 주거든요. 네. 받았는데 쓸 데가 없다는 거야, 진짜로. 쓰기가 곤란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농민분들 같은 경우 5일장에 직접 농산물 내다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진짜로 이 지역 상품권 가맹 등록해가지고 사업자 그러면 사업자를 내긴 내야 되겠지. 네. 사업자 내고 가맹 등록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환전하는 게 낫지 않은가? 아니면 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소비 쿠폰을 이게 교환하듯이. 네네네. 네 거 나한테 결제해주고 내 거 니한테 결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냥 환전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저 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품 사막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지역 상품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뭐 너는 뭐 대안이 있냐? 아니 내가 그 대안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난 비판할 일반 시민이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대안을 만들려고 정치인들을 뽑는 건데 정치인들이 대안을 내놔야 되겠지. 대안? 현금으로 줘 그냥. 현금으로 줘. 그러면은 가까운 하나로마트 갈 거 아니야 이분들은. 하나로마트 가면 되지. 뭐 5일장.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트럭으로 피해 상금마차처럼 순회 공연하는 상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인들한테는 또 물건을 사겠죠. 네. 적어도 지역 상품권 아무리 뿌려봤자 이런 지역이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농해는 지역 섬유를 들먹이면서 지역 상품권의 당위성을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전히 언어도 다니고 현장 찾아보지도 않는 거야. 이런 식의 현실 파악하려고 실태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그냥 무슨 독일에서 하는 독일 기본소득 단체에서 실시하는 100명도 안 되는 실험 들고 와서 기본소득 하자는 소리나 이런 소리나 그냥 다 탁상 공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식해 진짜나. 무식한 애들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승질나지 진짜. 얘는 근데 다음 총선 때는 어떻게 나올라나. 지역구 또 당명 바꾸고 또 비례로 나올라나. 그러니까 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건지. 얘는 이제 또 비례 나오려면 또 당명 세탁해야 되네. 당 해산하고 재창당 해야 되지. 근데 하려면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쪽 왔다가 그 다음에 탈당해서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방식이에요 이게. 그 방식으로 하는 그 방식인가? 예. 그러니까는 그 2020년에는 더불어 시민당이었고 2024년에는 또 다른 이름이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번해서
한 다음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은 복귀. 그런지 못하는 법안 같은 거 빨리 만들어야 될 텐데. 근데 이 정부 하에서는 할 리가 없지. 이 민주당에서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생각하면 참 진짜 빡치지.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제 그 와중에 정부는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돈 풀고 나가지고 매출 증가했다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직거래를 똑같이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이제 9개 카드사의 소비 쿠폰 사용 실태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카드 포인트로 들어간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 쿠폰 5조 7,679억 원 중에 2조 6,518억 원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8월 3일까지. 네네. 대략 한 46% 정도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쓰였냐. 업종별로 보면은 대중 음식점에서 1조 989억 원, 41.4% 정도. 네네. 그리고 이제 마트 식료품이 4,077억 원, 15.4%. 편의점 2,579억 원, 9.7%. 병원 약국 2,148억 원, 8.2% 순이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병원 약국이 가장 적게 쓰였다는 게. 네네네. 고기 구워 먹으러 갔네. 그렇지. 고기를 많이 사 먹겠지 아무래도. 네, 고기 구워 먹고 고기 사다 쟁여놓고 그런 경우들이 많겠지.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넷째 주 21일, 27일, 21일에서 27일 이 가맹점 전체 매출액이 전주 대비 19.5% 상승을 했고 작년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를 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7월 다섯 번째 주 28일에서 8월 3일 매출액도 소비 쿠폰 지급 전인 7월 셋째 주 대비 8.4%,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증가하는 건 일단 당연한 겁니다. 매출, 게다가 매출이잖아요. 네. 가맹점 매출. 그러니까 돈을 풀면 어떻게 돈을 풀면 풀리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승소효과가 낮느냐. 투입된 돈 대비 얼마나 지출이 더 많이 더 발생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추가 발생된. 추가 발생된 지출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과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돈 뿌리면 받아요 사람들은. 돈 공돈 받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공돈 받으면 기분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돈 뿌리면 일정 부분 돈이 풀리는 것도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다 그대로 쓰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은 그 돈은 스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대형마트 이런 곳에 매출이 줄고 뭐 골목 시장에 매출이 늘어나면은 그거 똔똔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는 거예요. 네. 뭐 의미를 굳이 찾자면은 골목 시장에 상권이 돈을 좀 벌었겠구나 자영업자들이. 네네. 뭐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은 뭐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소비 쿠폰 덕분에 시장 상권이 일정 부분 좀 약간의 붐업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초단기적일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길게 이어질지도 일단 미지수인데다가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봐도 물론 이제 이건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5% 6%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증가세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휴가철이고 지금 이제 돈을 쓰는 시즌이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뭐 중요한 건 승수효과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승수효과에 관한 어떤 통계 같은 게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해볼 필요도 없어. 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숱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그걸 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르다니까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우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계속 풀어줘야 돼. 이 유지하려면은. 계속 풀어야죠. 그래서 정말 기본소득이 돼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매달 일정하게 지급이 돼야 돼. 네, 매달 일정하게 나와야죠. 그게 아니면 효과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하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속 가능성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빼먹었는데 정리를 하다가 뭐 시장 관련해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시장 지원금 같은 거 갑자기 시장 상권 상임위에서 다 띵가먹고. 네네. 이게
그런 기사였죠. 이제 마트 같은 게 하나 들어서면은 근처 이제 전통시장에다가 위로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발전 지원금 같은 거를 줘야 되죠. 줘야 되는데 이게 많게는 뭐 수백억 단위라고 해요. 네네. 네, 몇 년간 단연간. 네. 그런데 그 돈이 정말 그 시장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고 그 시장 진흥회 그러니까 그 모임이죠. 그 시장에 계신 분들 상인회요. 네. 상인회의 간부들이 흥청망청 잘 쓰고 있다. 네, 이런 기사였습니다. 동호 장인어른도 어디 대전에 어느 시장 상인회 회장이잖아요. 그랬던가? 네네. 동호 장인어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돈.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돈. 네. 그분도 뭐 쏠쏠하시지 않으셨을까? 근처에 마트가 들어섰다면. 그 사실상 그 근처 그 마트 삥 뜨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삥 뜨는 거죠. 네. 그렇게 받은 돈으로 정말로 어떤 시장 환경 개선하고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뭐 시장 이놈의 시장 상인들이 저는 약자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와서는 상당수의 시장 그 좀 잘 나가던 시장들 뭐 예를 들어 좀 부산 자갈치 같은데. 네. 그런데 보면은 그 몇십 년씩 장사하면서 뭐 사람들 좌판에 앉아가지고 막 힘들게 막 그 생선 팔아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머릿속에 그리지만은 상당수 사람들은 그 억대 부자예요, 다들. 돈 잘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점포 들여놓고 해도 거기 들어가면 장사 안 된다고 버팅기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좌판 깔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 안 했던 경우, 사업자 등록 안 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탈세도 엄청나게 하는 거고 그 와중에. 근데 상가에 들어가면 세금도 더 이상 못 띵가먹고 현금 장사 옛날처럼 못 하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인들을 과연 뭐 약자로 봐야 되냐 그것도 좀 그렇고. 뭐 시장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지붕 올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 그런 시장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뭐 적어도 도시에 있는 전통 시장들은 거의 다 그렇게 어느 정도 환경 개선이 되긴 했지만은 뭐 그 이상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뭐 저 같은 이제 그 가사일에 익숙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혼자 살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그러니까 주부일도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시장 가려면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흥정하고 좀 물건 고르고 하는 게 좀 물건 후딱 고려야 될 것 같고. 그럴 땐 그냥 반찬을 사면 됩니다. 만들어진 반찬 가게가도 그렇다니까. 반찬 가게가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뭘 사지 고르고 해야 되는데 왠지 좀 하다 보면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빨리 고르고 빨리 사야 될까 그런 생각 든다니까. 괜찮아요. 그냥 느긋하게. 이제 아무튼 그 시장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게 좀 사라는 말이 가려요. 이게 시장도 이제 고인물들 있잖아요. 네네네. 시장 고인물들한테 시장이 굉장히 좋은 구조지만은 이 뉴비들한테는 굉장히 좀 박하다 지렛장벽이 좀 있다 시장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덤태기 쓰는 경우도 부지기 쓰고 시장 갔다가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뭐 그런 일도 여전히 많은데 시장이랍시고 뭐 무조건 그렇게 이제 뭐 약자 취급해주고 뭐 마트는 무조건 악이고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 세계관도 진작에 깨졌어야 했는데.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게 참 답답하다. 뭐 그런 말씀을 또 이제 드리게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잊을만 하면은 하여튼 이 무식한 소리들이 이런 용해인 같은. 용해는 무식한 것 같은데 사실은 무식한 게 아니라 교활한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속이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판단이 잘 안 서. 그러니까 무식해서 속이는 건지 고의로 완전 일부러 속이는 건지. 아니 저는 교활하다고 봅니다. 얘 보면은 뒤로 할 거 다 하고 산다니까. 저기 뭐 배지 달았다고 가족들 총 끄고 나가지고. 공항 VIP실을 들어가질 않나.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멍청한 애가 아니야. 굉장히 교활한 애라고 봐요. 교활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네네. 나중에 이따가 또 비슷한 사람이 나오긴 할 건데. 네. 자, 다음은 일단 이 사람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번 초에 아주 핫 이슈가 됐던 코인왕 김남국의 뒤를 이은 주시광 이준석. 네. 재밌어요. 이게 이제 8월 4일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이 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더 팩트에 잡혔습니다.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문해서 줌 당겨가지고 확대를 좀 해보니까 그 주식 거래하는데 사용된 계좌가 이춘석 게 아니더라.
차땡땡 씨의 계좌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투자 종목은 보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계좌 내 보유 자산은 1억 원 이상으로 보인다. 아, 그러니까 이때 단순히 그냥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찍힌 게 아니라 그 계좌 주까지 찍혔군요. 네네. 아하. 이때 이제 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그때 네이버였나 그날 이제 그 최고점 찍을 때 네네네. 그때 바로 매수를 때린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 매도가 아니고. 아니 매도지. 팔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네.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이거 정보 파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작전 아니냐. 고점 매도. 네, 고점 최고점 딱 찍을 때 딱 파르니까. 게다가 얼마나 그게 중요했으면은 본회의장에서 어? 아 돈인데. 이 새끼 이게 일하는 시간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최고점을 어떻게 알고 그때 딱 팔 수 있냔 말이지. 그때 이제 폰을 켜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구리다. 근데 이제 이 이춘석이 공직자 재산 공개 신고할 때 보유 주식 빵원으로 신고를 했거든. 아 그랬다고 하죠. 네. 네네. 그러니까 더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보좌관인데 말이야.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줘. 그래서 이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랑 이제 고의적 재산 신고 누락까지 이제 의심이 가죠. 누락 의혹까지 두 개가 이제 더블로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 이 이제 그 차땡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SNS 모 유저분께서는 이거 이제 차명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름 실명이 차명하다. 차명아 님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차땡땡 뭐 여자 보좌관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네네. 뭐 그리고 이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의 그 국정기획위원회 여기가 이제 인수위죠. 네네. 인수위가 없으니까. 사실상의 인수위.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정책을 맡는 경제 2분과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알짜다 알짜. 관련 주지. 근데 이게 그 네이버랑 카카오페이, 네. 뭐 그다음에 LG CNS 이게 AI 관련 네. 주라고 하죠. 네. 근데 또 이 AI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게 또 인춘석이었다고 네, 하고. 상당 부분 정책을 이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죠. 이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지 이게. 직접적인 거지. 완전. 네. 그러니까 정동영이 뭐 태양광 뭐 이거 하고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거래.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이해 충돌이 이게 제일 나쁜 거야. 이게 도덕성이고 나발이고 이해 충돌이 훨씬 나쁜 거야. 뭐 따르죠. 국가 행정을 자기 돈벌이에 이용하는 거니까. 국가 그렇죠. 행정을. 개새끼들이 진짜. 이게 그 예전에 뭐 주택공사 애들 걔네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 가지고 미리 땅 사놓고 이거랑 뭐가 달라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0월달에 그 국감 시즌 때 작년 10월달에 네. 그때 이제 국토위 국감장에서 이제 또 당시에 이제 보도된 건 한 야당 의원이 폰으로 이제 주식 매매창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보도된 게 있는데 이때 이것도 준 땡겨 보면 차땡땡이야. 차땡땡이고 네. 이거 거래하고 있던 사람은 이춘석이었다. 그래서 이 이춘석 얘기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국일보가 확인 보도를 했어요. 이춘석 맞다. 맞다. 작년 10월달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데 야 재산 공개할 때 주식이 없다 그랬어? 예. 그래서 더 팩트에서 이게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춘석이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 입장문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측 화면을 여러 번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빼박이니까. 아 그렇지 사진이 찍혔는데 뭐. 물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그 이날에 네. 그 보좌관도 해명을 했잖아요. 보좌관 해명문도 있었나? 예. 왜냐면 있었다. 우리 의원님은 네. 주식 안 거래를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근데 맞췄지. 그리고 이 폰이 내 폰입니다. 내 폰인데 뭐 헷갈려서 들고 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잘못 들고 갔는데 그래서 뭐 평소에 자신의 그 주식 거래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분이다 이춘석 의원이. 일단 그 저기 뭐 이 폰을 열려면 비밀번호 인증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뭐 지문을 찍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거나 패턴이거나 그걸 알고 있다는 소리고 일단.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 폰을 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주식 거래 이 앱도 열려면은 또 개인이 본인이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추가 또 인증을 해야죠. 그거 다 알고 있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아니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면 네 폰이냐 임마? 이준석 폰이지? 이게 뭐 이 해명이 다 사실을 어쩌면 이춘석은 대포 폰 들고 다닌 것까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예. 보장한 명의로 만든 폰을 자기 폰으로 썼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이런 해명문을 내놨다가 이후에 또 페북에 다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죄드린다 그러면서 뭐 변명이 여적히 내 잘못이고 그래서 뭐 당에 더 이상 부담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는 뭐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랬다가 탈당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탈당한 애를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지? 애초에 이제 탈당하면 그렇죠. 진상조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응도 골 때리는데 이걸 이제 회피성 탈당으로 봤어요. 네네. 그래서 탈당을 보류한 게 아니라 제명을 시켜버려요. 당장 조사 이걸 다 안 하겠다는 소리야. 김남국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김남국도 그렇죠. 탈당했죠. 네. 그런 다음에 당내 조사에 뭐 당조사 뭐 조사 아니지 그냥 했죠. 보좌관이랑 어디 버스 타고 아니 그 차 끌고 어디 갔잖아. 그렇지. 뭐 김남국이. 뭐 일본 여행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막 그랬지. 그때. 하여튼 예 이게 김남국 플레이를 하기에는 이춘석은 좀 너무 짬밥이 법사위원 정도 할 만큼 그렇죠. 되는 양반인데 냄국이 플레이를 하네. 아무튼 이제 이 당 진상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제명시켜 버렸어요. 마치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번지기 전에 꼬리 자른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제 LG CNS 이 주식들이 이재명 취임 이후에 이제 최대 6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야 많이 해먹었네. 이거 씨발 정책으로 밀어준 거야 이거. AI 관련 정책 그러면서 그러니까 밀어주니까 이렇게까지 야 오른 거지. 60%를 어떻게 먹어? 그 대기업주인데 이게 뭐 저기 잔잔바리 중소기업 이제 뭐 스타트업 이런 데도 아니고 잡주가 아니잖아 잡주가. 스타트업 같으면 이제 뭐 하나 팍 뜨는 아이템 하나 터뜨려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 칩치다. 이건 대기업주인데 굉장히 스테이블해야 되는 대기업주인데 요 한 두 달 동안 60% 올랐다는 건 이건 진짜로 좀 뻥튀기 심하게 한 거지. 밀어주기밖에 안 되는 거지. 달달하게 먹었네. 쪽쪽 빨아먹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법사위원장이었잖아 얘가. 네네. 그 사표를 냈잖아. 네. 그러면은 사실 정치적 도의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를 볼 때는 이거 사실 법사위 야당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거 가지고 또 싸웠잖아. 그러니까는 야 법사위는 야당한테 주는 관행이 있었다. 막 그랬는데 관행 쌩깐 거잖아. 네. 쌩까고 얘를 안 쳤는데 얘가 무리를 크게 일으켰으니까. 네. 이 정도면 이제 야당 주는 거 맞다고 보는데 잽싸게 후임으로 추미애를 안 쳤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미친 개를 푼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으로 돌아왔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가칭 네네. 차명아님 그러니까 차땡땡 씨 이 양반도 지금 그동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 소속 행정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춘석이 안 친 거야. 한 팀이네. 네. 이 정도 되면은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일이 불거지니까 잽싸게 이한주가 잘랐어요. 그렇지. 빨리 커트해야지. 네. 예. 또 안처럼 문제 되니까. 아니 근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런가 봐. 뭐 한 2달 정도는 활동할 수도 있지 근데. 아직 2달이 안 됐구나.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피곤해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야당 일각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된 거 좀 저거 하나만 있을 리가 없다.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이게 나온 상태입니다. 이해 충돌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많을 거야. 물론 국민의힘은 없겠냐 장담 못하지. 근데 지금쯤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애들이 개털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정리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장난 아닐 것 같긴 해요. 민주당 장난 아닐 것 같아. 털면은. 예. 그 전수조사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오긴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조사가 과연 될까냐. 네. 일단 국회의장이 우원식인데 이게 될 리가 참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뭐
검찰 수사를 들어가면 모를까. 이 정권에 이제 그래서 이런 뭐 지금 대표적인 어떤 부도덕의 한 케이스, 이건 불법까지 가는 거긴 하지만은 네네. 비윤리한 케이스로 볼 수 있었고 주초에. 근데 이어서 이제 계속 어떤 이 권력이 부패가 이렇게 심했나 싶은 것들이 이제 계속 연이어 나오는 상황인데, 이어서 볼 게 이제 이겁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전치영. 아, 네네. 이제 8월 3일자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처음 제기가 됐는데,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버닝썬 관련 재판에서 3심까지 끝까지 간 유일한 변호사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양반이 그 맡은 변호가 누구 변호였냐면은 정준영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닝썬 직원인데 김모라고 있다고 해요. 네네. 이 김모의 변호를 1심에서 3심까지 끝까지 맡은 유일한 변호인인데, 김모한테는 어떤 혐의가 있었냐면은 2016년에 음악 행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정준영과 함께 간 리조트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 아, 너무 더럽다. 네, 더러운 새끼죠. 이거 이제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이제 판시를 냈습니다. 김 씨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촬영한 뒤 정 씨 등과 공유하는 등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징역 4년.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꼴랑 4년형 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보고 징역 4년형을 때렸어요. 당시에 이제 변호 전략이 어떻냐면은, 뭐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 고소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뭐 심지어 이제 꽃뱀 취급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그렇게까지 이걸 변론 전략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이재명 변호 전략보다 더 건데. 그래서 당시 판사도 이게 빡쳐가지고 그 2차 가해대라고 지적까지 할 정도였어요, 이게. 이런 식의 변론을 한 게 바로 전치영이란 말이야. 이 공직기강 비서관.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재명 선거법, 가장 최근 선거법 1심 때 변호사였어요. 아, 1심 변호.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진짜로, 참 그렇죠. 아무리 이제 뭐 변호사라는 일이 원래 이런 뭐 누구든 간에 변호하는 게 변호사의 일이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호를 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 네. 근데 이 변호 전략을 보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뭐 저는 변호 전략까지도 그래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럼 변호사들이나 계속 하라고. 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옵니까? 게다가 맡은 직책이 공직기관 굉장히 윤리랑 도덕을 따져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가 또 나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언론사 측에서는 이제 입장을 또 반대 입장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당사자랑 대통령실에 이제 입장 없냐 얘기를 했더니면은 입장이 없어요. 공식 입장이 없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냥 뭐 변호사 취절 수임 사건은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제 그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온라인 그 페미니스트들 온라인 페미니즘 그 판에서도 지금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미 이제 그 일찍 그 온라인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이재명 지지층이잖아요. 네네. 그쪽 같은 경우는 또 일찍 타령하면서 엄청 그 이재명 안 찍는 사람들 심지어 모여포까지 굉장히 악마를 했었다고요. 이재명 안 찍으면 다 막 인간 쓰레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네네. 그랬다가 정작 이 일이 불거지고 나니까 야 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또 뭐 작전기다 할 말 없으니까 사이버 불링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불링은 이미 사실 근데 이건 이제 굳이 그 페미니즘 그룹에서만 문제 제기할 문제는 아니죠. 사실 이거는 그냥 전 SNS 썼습니다만 이건 뭐 인권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래요. 인권 문제라고 볼 것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모든 개새끼잖아 이거는. 막 인권 같은 그런 어떤 그 좀 의식화된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개념이 없더라도 그냥 봐도 와 씨발 이건 뭐냐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간이라면 분개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신뢰 친답시고
굳이 이걸 이거 비판하는데 또 생각 그렇게 길게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대체. 그냥 아닌 거 아닌 거지. 이게 그냥 이재명 민주당 생각하니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적나라한 진영주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페미니스트라고 내세우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건 페미니스트도 아닌 거예요.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려면 페미니즘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연예인 빠지라다가 이제 기획사의 노예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기획사의 노예야. 이게 기획사의 노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법은 최소한이지 전부일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네. 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사실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예요. 불법은 아니지. 네. 뭐 그거 하지 말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뭐 변호사가 변호사를 한 것도 맞고. 네. 그리고 뭐 그것 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공직기관 비서관 자리에 앉히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해서 안 치겠다는 너희들의 저희가 매우 의심되는 거지. 이 사람 아니면 그거 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이것도 참 답답하다. 네네.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얘는 또 의외로 갑자기 왜 사표를 썼냐 싶은 이제 그런 케이스 하나 있는데 이제 8월 8일자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 대통령 측근 김진욱 총리실 비서관 임명 발표 당일 돌연 사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근 김진욱이 그 국무총리실에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당일날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게 대통령 제안까지 받았는데 다 이제 결제 다 끝나가지고 내일 발표합니다 하고 있는데 전날 밤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을 한 겁니다. 이거 왜 국무총리실에 데려갔을까? 나는 이것도 좀 의아하긴 해.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는 못 데려가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김준욱 좀 유명하죠. 얘는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일 때 수행비서였어요. 네네. 그리고 경기지사 때 따라가가지고 의전 비서관 하고 또 민주당 당대표 때는 당대표 비서실 국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안 데려갔다. 그리고 이제 22년 대선 때 수행비서 또 했었고, 네네. 이번 대선 때는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거 돈이 있어요. 부위원장. 네. 여기 위원장 이한주 아니었나? 기본사회위원회. 아무튼 굉장히 세죠. 핵심 공약에서. 아무튼 여기까지 간 측근인데 문제는 뭐냐? 얘가 우리 이제 조폭이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얘가 어떤 짓을 했느냐? 2007년 9월달에 그 특별경호단, 성남시 특경단 얘기 얘네들도 유명하지. 이 거의 국제파이들 아니냐 그렇게 의심되는 이게 무허가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을 동원한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거랑 관련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게 불거지고 났을 때 이재명은 나는 이런 거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뒤는 알았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렇죠. 네네. 하지만 그 뒤로 계속 데리고 다녔다. 계속 데리고 다니고 이제 굉장히 수행비서하고 뭐 그랬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2015년에 김문기 씨랑 같이 호주 왔을 때, 네. 그때 수행으로 따라가는 게 얘입니다. 그 이재명 최측근에 붙어가지고 이재명의 약점을 굉장히 많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A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저 새끼 깡패인데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고. 내치면 제가 무슨 소리 할지 어떻게 알아. 앙심 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는 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한 거꾸로 그런 놈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얘를 그렇다고 왜 총리실에 데려가는 거예요? 왜 총리실에 데려가지? 나는 그것도 좀 의아한 거예요. 총리실에 데려가면은 김민석을 날 얘 불러가지고 야 술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이재명 고린 거 김민석이 다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를 통해서. 그만큼 김민석을 신뢰한다는 거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사퇴를 해버려가지고 뭐지 이거? 얘가 그냥 자발적으로 뭐 충성심에 이를 리는 없는데 이제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이재명 기분 상하게 하는 소리도 있었나? 뭐. 네.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이 앞에 지금 전치형이 털리고 있잖아요. 네. 버닝썬으로. 네. 그거 보고 쫄아가지고 지레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티 안 나는 자리 하나 줄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분이 전화했을 수도 있죠.
야, 너까지도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빠져 있어라. 일단 좀 엎드려 있어라. 좀 잠잠해지면 이제 뭐 좋은 데나 꽂아줄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저도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뭐 얘네들이 막 뭐 충성심 같은 게 있는 충정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아닐 거잖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속 터져하셨는데 이번 주에 참 그래요. 이게 저도 이제 진작에 그냥 그런 양반이려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거의 취급을 안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 나오면 좀 승질이 나긴 합니다. 이제 8월 6일자 이제 노컷에서 단독으로 이런 기사를 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사면 대통령실에 건의. 8월 5일 날 우상호가 이제 평산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냐면은 이제 그 8월 광복절 날 이재명이 이제 국민 임명식을 하잖아요. 네네. 이거 지금 이제 이순자까지 초청장 돌렸던데. 그 양반까지.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부부 빼고는 다 돌렸어요. 전직 뭐 살아있는 전직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긴 하지만은 살아있는 전직 가족 뭐 부인들한테까지 다 돌렸어요. 그래서 이순자한테까지 초청장이 갔는데 아무튼 이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평선을 찾았어요. 우상호가 8월 5일 날. 네네.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상호한테 조국 사면을 건의를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7일 날 법무부 사면심사회의가 열렸거든요. 열리고 나서 이제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뭐 조국, 최강욱, 조희연, 윤미향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참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조국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이죠 구속된 게. 네네. 2년형인가 받았지 조국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형기를 반도 안 치렀어요. 반도 안 치렀죠. 예, 반도 안 치. 이게 이런 정도의 사례는 없죠. 뭐 특히 정치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정치 사건도 아니지. 정치인의 파렴치 사건이지. 그렇죠. 정치인의 파렴치 사건인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면을 했었냐고. 안 했단 말이야. 여론조사 정치인은 굉장히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미루고 웬만해서 잘 안 해줬단 말이에요. 막판에 좀 했나? 막판에 이제 뭐 박근혜 사면하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좀 했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조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형기 반도 안 채웠는데 이 건의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섰는데 박근혜 사면 결국 해줬으면서 그 21년 연초에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건의했을 때 건의하고 나서 여론의 문매를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을 때 입도 뻥끗 안 하더라. 우리는 검토한 적 없다. 네. 이렇게 나왔죠. 검토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뭐 그때는 그랬으면서 조국만 이렇게 챙기냐 정말 다르구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파렴치한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인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최강욱은 조국이랑 같이 붙어 먹어서 이 더러운 짓 하다가 지금 이제 뭐 피서국은 박탈된 상태 아닙니까? 네. 이거를 살려주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개딸은 그런 소리도 하지만 최강욱 살려주는 게 검찰총장 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찰개혁 완수하려는 거 아니냐. 그딴 개소리도 하던데 조희연도 조희연 뭐였지? 뇌물 주는 광노현이었고 조희연 뭐였지? 그러니까 광노현은 후보자 매수였고 네. 조희연도 비슷한 거 아니었나? 비슷한 거였나? 뭐 채용 관련된 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윤미향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아무튼 이런 인사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거 야당에서 참 까기 좋은 건데. 일단 이제 이 광복절 특사가 이제 8월 7일 날 법무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는 8월 12일입니다. 네.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말씀하시려는 것처럼 이제 야당이 이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죠. 근데 야 완전 못하게 됐다. 뭐 지금 하고는 있는데 자 팩트파인더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이 지금 현재 이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예, 비대위원장 겸. 네. 그래서
사면 두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8월 4일에 송원석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는데 이 내용에 특정 인사들의 사면을 요청이 들어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겠죠. 네. 그래서 뭐 정찬민, 홍문종, 그다음에 심학봉 전 의원들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죄들이 정말 더러워요. 뇌물 아니면은 뭐 횡령 이런 것들이야. 네, 뇌물수수, 네. 횡령, 그다음에 뭐야? 아니, 심학봉도 뇌물수수구나. 네. 이거 그리고 네. 횡령도 뭐 낮지도 않습니다. 뭐 징역 7년부터 4년 3개월, 4년 6개월 이러니까 중범죄가 다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8월 6일에는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내가 전달했던 명단 철회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보도되고 나서 이제 괜히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뭐야 법무부 이제 8월 7일 날 최종 사면 명단이 나왔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뭐 송원석이 이제 철회했다고 하던 인물들이 그대로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철회를 한 게 아닌 게 된 거지. 근데 뭐 아니 모르겠어. 이게 오히려 그냥 그 엿먹어 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조국 윤미향 뭐 최강호 이런 애들 올리려면은 이제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서로 물을 타야 되잖아요. 네. 여당 인물만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냥 다 싸다봐서 그냥 확 올린 거야. 그런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 간 거고 이제 뭐 이 대통령 권한이니까 사면권은 뭐 이재명이 고민을 하겠죠. 네. 네. 고민할 것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8월 7일 날 이렇게 최종 사면 명단에 이제 그 건의했던 인물들이 다 올라갔는데 네. 8월 8일 날 다시 또 이제 이 양반이 이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또 비난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애초에 하지는 말았어야지 이걸 하려 유서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지도 와주고 파렴치한 인간들 다 건의해 놓고는. 그렇지. 그러면서 막 조국한테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말은 맞는데 아니 똑같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들 자기도 사면 건의해 놓고는. 그러니까 홍문종이랑 뭐 얘네들은 아니냐고 심학봉 뭐 이런 애들이 돈을 얼마나 쳐받고 횡령을 얼마나 했으면 막 7년 4년 3개월 이렇게 나오는 형량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형량이 아닌데 그거는 진짜로. 그래서 국힘도 지금 이 상황조차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네. 없지. 자 이제 이 와중에 8월 8일 그 출판사 김영사 SNS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영상 추천사가 하나 올랐어요. 네, 조국이 또 책을 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내용이래요. 조국 대표가 말하자면 독거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온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이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미친 말씀이죠. 미친 거죠. 조국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면 안 된다. 반면교사만 배울 수 있다. 예, 그거밖에 배울 수가 없는데. 조국의 공부가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아마 뭐 안 봐도 뻔해. 뭐 그 내용 들어가야겠지. 막 뭐 윤석열한테 막 당했다. 뭐 검찰 개혁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런 개소리 들어있을 것 같은데 뭐 순전히 제 추측이지만 이게 뭐가 공부가 되냐고 우리 사회에 대한 승질만 납니다. 승질만 더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거냐고 이걸 가지고 네. 조로남불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이게 원칙도 없고 도덕도 없고 염치도 없는 이런 사회가 무슨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대체? 차라리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럼 그 정치인들 사면 뭐 팍팍 하던가.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는 내가 할 바 아니라는 건가? 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것조차도 힘겨루기 아니냐? 침략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뭐 친문 세력이라 힘겨루기 양상이 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모르겠고. 그건 왜뭐 그건 괜히 진짜 쓸데없는 것 같고. 힘겨루기고 나발이고 그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원칙이고 도덕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금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꼬라지라서 쌍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쌍욕은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윤미향도 건방지게 페이스북에 뭐 글을 남겼는데요. 네. 자신이 굉장히 깨끗하다. 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나 다 무혐의 되고 불기소 처분됐는데 이상한 거를 모아서 검찰이 나를 기소를 했고 검찰이 억가를 했다. 네, 억가했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나를 물어뜯고 있는데 나는 뭐 괜찮다. 네. 근데 욕하는 것도 참 불쌍해 보인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윤미향이 괜찮다,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저는 그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향이 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뇌에서 어떤 일반적인 인지나 가장 중요한 사고를 전담하는 볼이 전두엽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상황 인식 같은 것도 이제 그 어떤 감각적인 거, 본능적인 거 같은 건 다른 기관에서 전담을 하지만은 논리적인 상황 인식은 전두엽에서 전담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미향의 전두엽은 자기 합리화하는데 다 쓰이고 있어요. 평생 거의 반평생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그딴 데 쓰고 있으니까 논리적인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상황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것만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정신 나갔다는 거죠. 네. 자, 윤미향이 또 이런 소리도 했어요. 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 판사는 네. 조의금을 유가족을 도와야 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뭐 그 판결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억지 판결로 1심에서 내가 무죄 받았던 거를 2심에서 유죄로 돌린 거다. 하지만 이거 구라에 가깝죠. 하여튼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건데 네. 이게 2심 재판부 판결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네. 윤미향은 개인 명의로 모금한 1억 3천만 원 이게 이제 김복동 할머니 장례 네. 비용입니다. 네네. 이 대부분을 시민단체 후원, 단체 활동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 등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것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했다. 그래서 이러한 기부금 미등록 모집과 목적 외 사용은 성숙한 기부 문화의 조성을 방해했다. 맞죠. 이거 사실 윤미향 자기 정치질 한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당연하죠. 관심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 산 거지. 네. 근데 막 윤미향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그냥 정의원에서 다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이거를 내가 뭐 활동가들 이렇게 뭐 장학금 주고 괜히 이제 딴 데다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를 덮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장례 비용이라며 장례 비용. 장례식 써야지. 그리고 왜 개인 계좌로 돈을 쳐받고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쓰는 건 엉뚱한 데 쓰고 그러니까는 횡령 비용이 1심 때 1,700만 원인가 2천만 원은 안 되는 거에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야 이게. 그리고 그렇게 돈 버리면 윤미향 본인 공적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임 법사위원장 네. 추미애 씨. 정신 빠진 네. 분 응원을 했습니다 윤미향. 네. 네. 그러면서 이 특사 받아야 된다고 네. 지원 사격을 하는데 윤미향은 원래 정치인이 아니다. 원래 사회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운동가다. 그러니까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마라. 뭐 이제 그 말에 동의를 하면은 그래 뭐 시민운동가고 국제적 인권운동가면은 인권운동가답게 처신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국제적 인권운동가가 그 피해자 할머니 막 악마시키고, 그랬죠. 정신 뭐 치매다 그딴 개소리하고 그런 인권운동가가 세상에 어딨냐고. 그게 무슨 인권이야. 게다가 또 윤미향은 재판이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질질 끌었죠. 예. 엄청나게. 끝끝내 4년 동안의 세비 다 받아 처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치인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 4년 동안 받았는데 그게 정치인이지. 그럼요. 한 푼 안 빠뜨리고 다 받았습니다. 아유, 지긋지긋해. 아유. 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